지난 2016년 신라의 천년 왕성인 경주 월성에서는 1500년 전인 5세기 전후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 2구가 발견됐습니다. 인골은 성벽 기초층에서 발견됐는데 그가 무덤이나 거주지가 아닌 성벽 유적에서 인골이 출토되기는 처음이었죠. 두 인골 모두 결박이나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봐 튼튼한 성벽을 쌓기 위해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인주설화, 즉 제방이나 성벽 등을 쌓을 때 사람을 기둥으로 삼아 아래에 묻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소문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고려사 충해왕 4년은 왕이 민가의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새로 짓는 궁궐의 주춧돌 아래에 묻는다는 소문이 한간에 떠돌고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문헌이 아닌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최초 사례로 4년 뒤인 2021년에는 위 발견 지점에서 50cm 떨어진 곳에서 또 한 구의 인골이 나왔죠. 이 인신공이 설화가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주설화의 끝판왕은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에밀레종이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데요. 771년 통일신라 해공왕 시절 제작된 에밀레종의 무게는 18.9톤, 현대시대라면 기네스북에 등재되고도 남을 이 거대한 종을 만드는 작업이 여러 차례 실패하고 소리가 제대로 울리지 않자 어느 노인이 홀연 등장해서는 그 종에 어린아이를 공양해야만 소리가 날 것이다 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인부들이 끓는 쇳물에 어린아이를 던진 후에야 종이 완성되었다고도 하죠. 그런데 이 종소리가 엄청납니다. 종이 울릴 때마다 아이가 어미를 부르는 듯 에밀레 에밀레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가 웅장하면서 끝없는 여운을 남겨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한없이 맑고 또 맑게 해서 마치 천상의 소리 같다고 하죠. 끊어질 때 작아지다가 다시 은은하게 이어지는 저음의 여운이 무려 3분까지도 지속된다고 하니 다른 종들은 따라가기 힘든 수준인데요. 어린아이를 쇳물에 던진다는 것은 입으로 꺼내서도 안 되는 끔찍한 이야기지만 아마도 20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종을 만들기 어려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에밀레종에는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의 기술력이 적용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파고다 공원으로 불리기도 했었던 서울 종로 3가의 탑골공원은 우리 조상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현재 탑골공원 자리에는 고려시대 흥복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하면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세종대왕 6년 폐사됐는데 그로부터 40년 뒤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과 사육신을 죽인 죄를 참하고자 흥복사 예터를 넓히고 다시 큰 절을 지었는데 원각사입니다. 그런데 원각사를 세우면서 세조는 거대한 동종, 즉 구리로 만든 종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구리 5만 근을 모아 엄청난 종을 걸도록 했는데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보물 2호 옛 보신각 동종입니다. 높이 3.1m, 입지름 2.28m, 무게 19.66톤의 거대한 이 종의 운명은 그야말로 기구했습니다. 원각사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연산군은 원각사의 연방원이라는 기생방을 만들어 잔치를 벌이며 사찰의 기능을 잃고 또 한 번 폐사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렸던 원각사종은 이후 남대문과 명동성당 근처에 걸렸다가 1619년 광해군 때 종각에 걸린 후 약 370년간 하루 61번씩 타종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 종의 금이 가고 소리가 탁해지면서 1년에 탁 한 번 12월 31일 제야의 종만 타종하다 결국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져 소리 없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종각에 걸려져 있는 종은 1985년 국민성금으로 에밀레종을 본떠 만든 종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주박물관에 모셔진 이 에밀레종에 얽힌 과학기술이 대단합니다. 커다란 종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외국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는 200톤에 달하는 세계 최고 크기의 종이 있지만 제작 과정에서 한쪽이 깨지면서 한 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전시되어 있고 미국 필라델피아의 자유의 종 역시 깨진 상태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죠. 그런데 771년에 제작해 벌써 1200년을 보낸 에밀레종은 그 긴 세월을 끄떡없이 견뎌왔을 뿐 아니라 종소리 역시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종의 여운이 유난히 길고도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한데 무려 3분이나 여운이 지속된다고 하죠. 물리학적으로 보자면 이는 맥놀이 현상으로 맥놀이란 유리잔이나 종과 같은 속이 빈 둥근 몸체를 두드릴 때 나타나는데 소리가 맥박처럼 약해졌다가 새지기를 거듭하며 우는 소리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에밀레종은 타종된 되는 순간 범종 몸체에 수많은 떨림을 만들어내는데 그 종류가 무려 5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하죠. 그리고 이 소리들은 흡수되거나 합병되지 않고 제 몫의 운동 에너지를 다 소모한 뒤에 사라지는데 에밀레종은 강한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나면 가려져 있던 신비한 소리가 등장한다고 하죠. 이런 50여 가지의 다른 파동이 생기는 이유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대칭처럼 보이는 종 표면의 문양, 조각들이 비대칭을 이루고 몸체 곳곳의 물질 밀도나 두께도 모두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
괜히 천년의 소리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과학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에밀레종은 1975년 6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와 모셔져 있는데, 이러한 종은 바닥에 두고 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중에 띄워야 합니다. 즉 종의 머리에 종 전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고리가 달려 있어야 하죠. 그런데 에밀레종의 종 머리에는 직경 9cm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를 매달려면 최소 8.5cm 두께의 쇠막대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975년 6월 현재 경주 국립박물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옛날에 쓰던 쇠막대기는 내다버리고 18톤을 견뎌낼 수 있는 특수 제작한 쇠막대기를 제작했습니다. 서울대 공대 교수가 수학적인 계산에 맞춰 제작하기로 했는데, 계산해보니 18톤을 매달고 거기에 종을 칠 때 생기는 반동의 무게까지 합치면 최소 40톤 이상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죠. 그런데 수학적으로 이러한 40톤의 무게를 견뎌내려면 필요한 직경이 최소 15cm, 결국 고물상에 팔려갈 뻔했던 옛날 쇠막대기를 찾아와 종을 매달 수 있었는데, 어떻게 8.5cm에 불과한 쇠막대기가 최대 40톤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여러 특수 금속을 합금해서 단조, 즉 금속을 얇고 넓게 두드려 편 후 다시 말고 또 두드려 펴서 얇고 넓게 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비로소 이러한 강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현대 공법으로 만들어도 15cm가 필요한 것을 우리 조상들은 8.5cm로도 4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 1200년 전 현대 공법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철기 다루는 기술이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문화적인 손실이 아닐 수밖에 없죠. 에밀레종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기포가 없다는 점입니다. 에밀레종에는 총 10곳의 쇳물 주입구 흔적이 남아있는데 27톤의 끓는 쇳물을 거푸집에 일시에 쏟아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압력을 어떻게 견뎌냈으며 쇳물을 끓이는 도가니나 이 도가니를 들어 움직이는 장치가 무엇이었고, 끓는 쇳물을 쏟아부을 때 생기는 거품, 그리고 이때 생겨난 공기를 어떻게 빼낸 것인지 아직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현재에도 작은 반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 최첨단 기포 제거기를 사용하지만 흔하게 기포가 생겨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12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최첨단 기포 제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어떻게 기포 하나 없는 18톤짜리 범종을 만들었는지 신비할 따름입니다. 현재 한국은 직접 반도체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선박도 만들지만 아직까지 12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총동 주물 솜씨를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너무 앞선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현대기술로 따라가지 못하는 신라시대 조상들의 세공기술은 비단 에밀레종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6년 11월 경주 동궁과 월지를 발굴 중이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조사 막바지에 이르러 충격적인 물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접한 부근에 일제강점기 부설된 철로가 지나고 있었는데, 철로 옆 배수로에 자꾸 물이 차오르면서 더 이상 발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발굴장을 정리 중이었죠. 그런데 인부 한 명이 흙 속에서 금박이 핀 작은 물체를 발견했는데 일단 수거해 기록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다른 인부가 그 주위에서 또 비슷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수습된 2점의 금박 조각을 수장고에 보관해뒀었는데, 수습된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집니다. 두 금박 조각이 마치 쌍둥이처럼 문양과 패턴이 비슷해 이를 이어붙여보니 한 몸이었던 겁니다. 가로 3.6cm, 세로 1.17cm, 두께 0.03mm로 어린아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크기에 무게는 고작 0.3g에 불과했는데, 이 조각에 현미경을 들이민 조사관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1300년 전 신라 장인이 만든 초미세 그림판이 현미경 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손톱 크기의 금박 2점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 0.05mm 굵기의 초미세선으로 새긴 그림들이 나타났는데, 화사하게 피어난 꽃무리 속에 비둘기가 내려앉은 자태는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전교했습니다. 두 금박 조각에는 각각 암수 한 쌍이 서로 마주보는 쌍조문도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바로 선각단화 쌍조문 금박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 금박 화조도가 놀라운 점은 49, 즉 99.99%의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제로에 가까운 초고순도 순금으로 신라시대 금관 6점의 금 함유량은 89%라고 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년기술은 현대시대에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13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기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49의 순금 0.3g을 두께 0.03mm로 얇게 펴 초미세 캔버스를 만든 후에 도구를 이용 조금 기법으로 새와 꽃을 아주 정교하게 새겨 넣었는데요.
머리카락 굵기는 0.08mm보다 가는 0.05mm 이하의 굵기 각선으로 캔버스의 왼쪽과 오른쪽에 두 마리의 새를, 새 주위에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묘사한 꽃 문양 단화를 새겼습니다. 꽃술과 새의 깃털 간격은 고작 0.1mm도 되지 않는 무수한 선으로 새겼으나 겹치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1300년 전 사람이 만든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기술이죠. 이를 조사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현재까지 알려진 당대 전 세계 고대 공예품들 가운데 이 금방만큼 미세 가공술을 쓴 전례가 없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림들이 손톱보다도 작은 캔버스에 그려졌기 때문에 정확한 형상을 보려면 현미경으로 6배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려면 복원이 가능해야 하는데, 복원에 도전한 국가무형문화재 김용훈 조각장 포함 현직 장인들 모두가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확대경을 이용해 아주 미세한 철필 등을 이용해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선은 어렵게 따라할 수 있었지만 신라시대 장인처럼 자유자재로 새를 그리거나 꽃을 그려내지는 못했으니까요. 사진에서 보시듯 머리카락과 선의 굵기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시대 장인이라 불리는 이들도 13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복원에 도전한 김용훈 조각장은 컴퓨터로 도안한 그림을 레이저로 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 시대 장인들이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1300년 전 신라시대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컴퓨터와 같은 초미세 분야 기술력을 갖췄던 우리 조상들의 손기술이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가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후원하고 싶다며 개인 계좌를 여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주위에서도 왜 66만 명 구독자나 보유했으면서 후원 계좌를 열지 않느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영상 주제를 위해 논문을 찾고 신문을 보고 보고서 등을 읽으면서 하나의 영상으로 완성하는 행위 자체가 큰 보람이고 뿌듯함이고, 제 영상이 좋아서 예쁜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돈벌이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후원금을 받으면 부수입도 짭짤하겠지만 왠지 마음 한켠이 불편할 것 같아 예쁘신 마음만 감사하게 받고 개인 계좌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디시멘터리 유튜브 본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합법적으로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서 멤버십 제도를 활용해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한 달 구독료는 월 990원입니다. 원래는 상징적으로 100원으로 책정하고 싶었는데 990원이 유튜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이라서 저렇게 책정했습니다. 멤버십으로 제게 지급되는 금액은 매년 연말 제 사비에 더해 전액 찐디 이름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가입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